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지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인데 미국이 계속 동결을 하고 있고 미국이 뭐 2월 금리 인하한다고 했다가 3월 금리 인하로 밀렸다가 5월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다가 또 6월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고 최근엔 미국 금리 인상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동결하면서 발표한 내용들이 더 있더라. 금통위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11월 전망이랑 똑같이 2.1%로 유지를 한다. 그 이유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이 있지만 그렇죠? 이거는 말을 뒤집어 보면 바로 나와요. 말을 뒤집어 보면은 이게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란 소리예요. 수출 증가세가 지속돼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경제의 소비 회복세가 더디다. 즉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건설 투자가 부진하다. 요 건설 부분에 대해서 주택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했고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경제성장률 2.1%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말씀을 하시지만 작년에 워낙 경제가 부진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나아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보통은 경기가 부진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저효과가 나타나요. 전년이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전년보다 나아지는 경제성장률이 나오긴 하겠지만 부동산 쪽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소리죠. 금리에 대해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상반기는 금리 인하 안 할 거고 5월 전망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걸 가지고 막 언론들은 그래서 하반기엔 금리 인하한다.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창용 총재는. 뭐 6월이나 혹은 뭐 7월 금리 인하를 뭐 시사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5월 지표를 보고 금리 인하를 해도 될 상황인지 아닌지 보고 판단하겠다. 이 얘기한 건데 누구 마음대로 7월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하냐.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지금 한은 총재가 리스크로 가지고 있는 것들. 금리 인하를 할 때 물가 리스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리스크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즉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자극될 것 같으면 한은에서는 금리 인하를 쉽게 단행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만 하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 사람들 원래 금리는 집값에 영향 안 준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더니 금리가 막 올라가서 집값 떨어지니까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라서 한 얘기다.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금리 때문이 아니라 DSR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월 수정 경제 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는 없고 5월 판단하는 거 봐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또 미국은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월 CPI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자, 과거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왜 가속화시켰냐 이 부분을 봤을 때요. 미국에서 물가 전망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금리를 더 올려서 물가를 더 잡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데 조기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작년 뭐 12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CPI만 보더라도 더 낮게 나온다든가 부합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2달 연속으로 예상보다 높은 물가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물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쯤이면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을 해서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잡는다는 게 안 되는 것은 금리 인하를 줄이고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지금 한은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PF 리스크랑 부동산 하락 리스크가 있다. 이게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4월 위기설에는 선을 긋는다. 근데 4월 위기설 납니다 라고 한은에서 이야기하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어느 국가가 위기가 터집니다 라고 해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정부가 어딨냐.
다만 이번 정부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죠. 공급 부족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 심리를 부추기려고 했던 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련 기관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기다 라고 터지기 전에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게 더 크게 터질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 큰 오해다, 근거가 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5곳의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고 종합공사업체는 64곳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4월 위기설은 없다 라고 하지만, 4월 위기설이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여기저기 다 터지게 생긴 거예요. 4월 위기설은 총선까지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사 살리기 정책은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실거주 의무 유예한 것도 건설사 살리기 정책이죠. 잔금 치르게 만들어서 건설사들은 일단은 자금을 확보하도록 만드는 거. 이런 거고, 지금 그 밀어놓은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을 청소한 게 아니라 침대 밑에다 쓰레기를 다 집어넣은 거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밀어놓은 거예요? 총선까지 밀어놓은 거니까 4월 위기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때 안팎으로 많이 터질 수밖에 없다. 여기 지금 해외 부동산 부실도 커졌죠. 지금 은행 10조 1000억에서 여기서 1조 손해봤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은행권보다 더 위험한 곳이 보험권이다. 보험권만 31조 9천억, 즉 32조 가까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8조 4천억, 상호금융에서 3조 7천억, 그 다음에 여전사에서 2조 2천억, 저축은행 1천억, 보험 이런 곳이 이제 막 PF도 위험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해외 상업용 부동산도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개피 보게 생겼다. 그래서 손실 위험에 직면한 투자 규모가 1분기 만에 73% 급증해서 2조 3천억의 잠재 부실화가 있다. 그리고 문제는 만기 도래 현황을 보면요, 올해 12조, 그 다음에 내후년에 15조, 또 2년 뒤에 11조, 4조, 12조 이런 식으로 계속 만기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기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부동산 시장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신생아 특례는 어때요? 신생아 특례는 대환대출이라고 그랬죠. 그 3주 만에 3조 3,928억 중에서 대환대출이 2조 4,685억으로 거의 75% 정도 된다. 특례 보금자리론도 초반에 50%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대환대출. 근데 지금은 다 대환대출이다.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 외에도 전세대출이다.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누가 집을 사요? 특례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지가 않고, 그만큼 한도를 많이 받고 버틸 만한 사람들이라면 생각보다 금리가 매력적이지 않죠. 굉장히 저소득, 저자산 이런 사람들이 매력적인 금리를 받으려면 그 금리로 큰 집을, 비싼 집을 사기는 쉽지가 않은 거고, 이런 상황이라서 다 부추기기만 했을 뿐이에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다 대환대출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 인기 폭발. 왜? 벌써 3주 내에 3조 넘게 썼다. 지금 한 주에 1조 넘게씩 하고 있다. 인기 폭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다 부추기는 것 뿐입니다. 또 뭐예요? 최근에 송파 상승 전환했다. 0.01% 오르면 상승 전환했다. 왜 상승 전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는데. 자, 송파가 오르려면은 주요 단지들이 올라가면서 상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요 단지, 송파에 대장단지를 뽑으라면요, 최근에는 헬리오시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전통적인 대장단지는 엘리트죠. 근데 엘리트 추이 다 떨어지고 있다고 그랬고, 이번에 20억도 붕괴됐다. 19억 9천에 거래가 됐다. 이런 것들 봐봐라. PF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리스크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이렇지도 않은데 계속 대출만 늘어나고 있죠.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환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이 싼 이자로 더 큰 돈을 빌려서 위기까지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데드캣 바운스 날 때 집값 상승한다고 막 거래했던 사람들이 지금 잔금 대출을 받는 것. 이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유동성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이 생산력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가는 만큼 올라가는데 유동성이 들어가는데도 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동성이 들어가는 것도 유지하는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부채를 이만큼이나 늘려가지고 거기다 유동성을 넣었으니까 그만큼의 이자가 유동성으로 계속 들어가주지 않는 이상 버티기 쉬운 상황이 아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무너지고 매매 시장이 무너지는데 분양가는 더 높게 받으려고 하니까 매매가보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 이런 것도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로또다 해가지고 막 10억 더 싸게 분양한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 몰리더라도 주변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더 비싸면 분양 안 되죠. 분양이 안 되니까 PF 리스크가 터지는 거죠. 요즘에 할인 분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다 현실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금리 내리면 오를 거야. 금리 내리면 또 어떻게 올라요? 지금 금리 많이 내렸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많이 내렸죠. 근데 특례보금자리론 끝나니까 바로 무너지잖아요. 이게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느니 대놓고 PF 터집니다. 가계부채 터집니다. 부동산 시장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즉 저 부분이 계속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을 완곡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곡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눈에 뭐가 씌인 사람들은 유리하게 오릅니다 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왜냐면 그러지라도 않으면 멘탈이 못 버티죠. 영끌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무리해서 갭투기를 하는 사람이든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